석유와 전쟁, 전쟁을 일으키는 검은 황금. 인류는 에너지 없이 살 수 없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그 에너지를 석유에 의존해왔다.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전쟁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었다. 1. 히틀러와 석유, 바르바로사 작전의 숨겨진 목적. 1941년 6월, 독일은 소련을 기습 침공한다. 레벤스라움 즉 독일 민족의 생존 공간 확보라는 이념 아래 히틀러는 동부 전선을 열었다. 소련 침공의 진정한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당시 세계 최대 유전지대 중 하나였던 바쿠 유전의 획득이었다. 독일군 남부 집단군은 이 바쿠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군한다. 기름이 없으면 전차도 비행기도 움직이지 않는다. 히틀러는 바쿠를 차지해 연료난을 타개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막힌 독일군은 결국 소련에 패했고 그 전환점에는 석유를 향한 욕망과 실패가 있었다. 2.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동남아 침공. 같은 해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다. 그 배경은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였다. 일본은 산업과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 미국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일 전쟁의 확산과 만주 침공에 대응해 미국은 일본의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 자원이 막히자 일본은 전쟁을 결심한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동남아시아, 특히 네덜란드령 동인도, 현재의 인도네시아였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전지대였다. 일본은 그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연합군과의 전면전을 선택했다. 석유는 전쟁의 트리거였다. 전쟁 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일본이 동남아시아 유전에서 체유한 석유의 옥탄가가 매우 낮아 비행기나 전함의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3. 걸프전과 석유의 지정학. 199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다. 쿠웨이트는 석유 매장량 세계 6위, 그리고 전략적 위치상 사우디와의 국경을 통해 페르시아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다. 사담 후세인은 오페크 내 지배력 강화와 이라크 전쟁 후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 쿠웨이트의 유전을 필요로 했다. 이에 미국은 다국적군을 조직해 1991년 걸프전을 벌인다. 표면상 국제법 수호, 주권 침해 대응이었지만 그 이면엔 페르시아만 석유 수송로를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있었다. 4. 이라크 전쟁 2003, 대량 살상 무기? 아니면 석유? 2003년 미국은 다시 이라크를 침공한다.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끝내 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 이후 변화는 미국 민간 석유 기업들이 이라크 유전 개발권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이라크 석유의 향방과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 재확립을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 수에즈 위기 1956, 석유 수송로를 둘러싼 국제 갈등.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발표한다. 이 운하는 유럽으로 향하는 중동 석유의 핵심 수송로였다. 즉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연합해 이집트를 침공한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전쟁은 일주일 만에 국제적 비난 속에 중단된다. 수에즈 위기는 석유 수송 통제권을 둘러싼 전후 첫 글로벌 갈등이자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린 사건이었다. 6. 1973년 오일 쇼크.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오페크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서방에 대해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 유가가 4배 가까이 급등하며 세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빠졌다. 석유는 무기였다. 총 대신 석유 밸브로 세계를 위협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7.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석유가 만든 불안정. 석유는 불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안과 외부 개입을 초래한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자 내전 상태에 빠졌고 주요 유전 지역을 둘러싼 민병대 간의 전투가 이어졌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지나친 석유 의존과 정권 부패로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 나이지리아는 유전 지역인 니제르 델타에서 무장 반군과 정부군 간의 유혈 충돌이 반복된다. 석유는 곧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것은 전쟁의 원인이기도 하고 국론 분열과 내전의 불씨이기도 하다. 8. 오늘날의 위협,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2020년대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약 30%가 지나는 해상 길목.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 해협은 봉쇄 위기에 놓인다. 남중국해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며 잠재적 해저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려 한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이며 이에 대응한다. 석유를 둘러싼 패권 경쟁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9. 비산유국의 생존 전략,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딜레마.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석유가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바꿨다면 석유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석유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대표적인 비산유국이다. 국내 석유 생산량은 거의 없고 필요한 석유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 말은 곧 세계 석유 시장에 단 한 번의 충격이 두 나라의 산업과 생존을 뒤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전, 물자 부족, 공장 가동 중단. 국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거리엔 석유를 아끼자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그 충격을 계기로 에너지 다변화 정책, 원자력 개발, 중동 특수 수주에 뛰어든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확보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국으로 변신하게 된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도 한국과 일본은 중동을 통과하는 해상 루트,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수입 석유의 절반 이상이 차단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에너지 안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다. 10일. 셰일가스 혁명과 미국의 전략 변화, 고립주의의 귀환. 한 세기 동안 미국은 중동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걸프전, 이라크 전쟁, 시리아 개입. 모두 에너지 안보와 석유 수송로라는 전략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셰일가스 혁명이 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은 수압화쇄 기술을 통해 셰일층에 갇힌 천연가스와 석유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었고 에너지 자립률이 급상승하며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다. 전략적 관심 자체가 이동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동의 분쟁이나 아시아의 위기에 과거처럼 개입하지 않는다. 아프간 철군, 시리아 내전 소극적 개입,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선별적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조차도 직접 개입 대신 무기 지원 위주.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점점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운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다. 12. 에너지 패권의 재편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이 한 걸음 물러서자 공백을 메우려는 나라들이 나타난다.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동맹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유럽과 중국의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며 사우디와 이란은 독자적 외교를 펼친다. 그 사이 한국, 일본, 유럽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새로운 시대에 더 큰 불확실성과 맞서야 한다. 석유가 더는 미국의 이유가 아닐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건 누구일까? 13. 미래의 에너지 전쟁,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패권. 이제 인류는 석유를 넘어 재생에너지와 전기, 수소, 핵융합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환기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충돌을 예고한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같은 신에너지 광물 자원이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다. 그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 중국, EU 간의 경쟁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 그렇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공식은 바뀌지 않았다. 마무리. 석유의 시대는 끝났는가?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가? 전쟁은 이제 총만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파이프라인을 끊고 해협을 봉쇄하고 계약을 뒤엎는 순간 에너지 안보는 곧 생존 문제가 된다. 셰일가스를 손에 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을 자처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공백으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강자들과 여전히 취약한 에너지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